이 한미 기술 안보 대화, 이 6가지 기술 분야 대화에서 유럽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거든요.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 6가지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해서 유럽과 일본이 한 가지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는 전 세계에서 오직 3나라, 미국, 중국, 한국만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보는 한국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분담액을 여러 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600억 달러 1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대선 막바지에 와서는 100억 달러까지 낮췄어요. 100억 달러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1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액을 트럼프 측이 5조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돼 버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14조를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아마 당연히 거절해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액이 거절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두려워하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은 폐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핵은 동결하는 수준으로 아마 북미 간에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측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가 되고 북한 핵 동결이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한국 핵무장은요, 미국한테는 악몽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이상 미국 눈치를 쫙 봐왔고요. 미국이 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제 생각에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미국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커트 캠벨이라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미 관계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한미 관계는 안보와 기술 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이것을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보 측면에서 깊은 관계로 간다는 뜻은 뭐냐? 자, 한미는 과거 70년 동안 지금까지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입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 라인이고요. 자, 2023년에 워싱턴 핵동맹 선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포함한 어떤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핵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특정 국가에 대해서 미국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은 아마 최초의 사례라 될 수 있거든요. 자, 진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정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한국, 미국, 일본이 삼각 안보 체제가 구성이 됐죠.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군사 동맹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라시아 영향을 분석할 때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 라인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 무기를 매개로 세계 유라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에 줄을 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커트 캠벨이 말한 안보 측면에서 한미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기술 측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한미 기술 안보 대화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자, 기술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안보 대화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화를 주도하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6가지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미의 잠재적
적성 국가인 중국에게 제공을 차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가지 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백신도 포함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ICT 정보기술,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 6가지 첨단 기술은 이것들이 만약에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의 군사 무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기술 부분은 한미가 잘 관리해서 절대로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기술안보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한미 기술안보대화, 이 6가지 기술 분야 대화에서 유럽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거든요.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 6가지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해서 유럽과 일본이 한 가지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는 전 세계에서 오직 3나라, 미국, 중국, 한국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적성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의 그 보안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미국이 보는 한국은 안보면과 기술면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고정 붙박이 핵심 동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동맹국의 위치를 변경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언급한 그런 핵심 첨단 기술을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에 붙어서 이런 기술들을 넘겨버린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한국이 미국 말을 잘 듣는 강력한 붙박이 동맹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미국 말을 우리가 한국이 잘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의 비핵화는 미국의 절대적인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불허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도 핵무장하지 않겠습니까? 대만도 뭐 이어질 것이고 이란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도 핵무장을 하겠죠. 핵 도미노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 인접 국가인 중국이 아마 히스테리를 일으킬 거예요. 자, 과거에 사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한국이 핵무장 한다는 것은 사드 문제보다 저는 10배 이상 심각한 그런 사안이다. 중국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걸 하지 못하도록 보복 책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주가, 부동산 대폭락, 장기 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핵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분석한 것처럼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북한 핵 위협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지 같은 경우도 그 확장 억지를 적용시키는 대상 국가별로 그 신뢰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아주 가벼운 핵탄두를 우리 연평도 같은 데 떨어뜨렸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확장 억지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바로 한미동맹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로서는 자동적으로 핵무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붙박이 핵심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 공격했을 때는 무조건 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했다면 미국으로서는 3차 대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핵 확장 억지를 하더라도 핵 반격을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마 보복할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 확장 억지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이 확장 억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안은
KMD,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이죠. 이거하고 정찰 자산, 인공위성이라든지 고급 드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선제 핵공격이나 중국의 선제 핵공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핵공격을 공중에서 미사일 디펜스로 막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안보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대안은 그런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핵 반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핵 공격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군사 무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현무5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핵무기급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하 방카바스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 있는 소위 중난하이라고 하는 중공의 핵심 고위층들이 살고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무5를 만약에 수십 발 날릴 수 있다면 아마 핵무기급 공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가 무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핵무장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세컨드 스트라이크, 이격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 적이 만약에 일격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반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대단히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은 선제 핵공격으로 다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반격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이 가장 핵심 수단이다.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은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된다 하더라도 이격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로는 육상의 투발 수단보다는 수상 발사 체제가 필요하겠죠. 탄도미사일. 여기에 뭐 핵을 달아서. 그래서 구축함이라든지 합동 화력함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파탄 났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미동맹이 파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척도, 바로메타가 뭘까요? 저는 뭐 종이 쪼가리에 문서를 믿을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상당한 수준의 주한미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바로 바로메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거의 다 철수해버렸다. 남아있더라도 아주 형이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동맹이 파탄 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1년 내 한국 핵무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핵탄두보다는요. 핵투발 수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핵물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무려 4,000개 이상의 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3대 핵 투발 수단으로서 전투기,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꼽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이격,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서 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그래서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린다는 것은 이 한미 방위조약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특이한 것은 이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한다는 기간이 없거든요.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때 왜 미국이 이 조약을 만들 때 주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는요.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상위 방위 조약도 강대국인 미국과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범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양측이 모두 다 이 조약을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강대국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응징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나 약소국은 만약에 강대국과 그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한미가 점점 안보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고 또 한반도 자체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소한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마 미국은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준수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만 한다면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는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제가 이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 때요,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있었죠. 그 문정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인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언론에 했냐면,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 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분 말씀이 맞다면, 그죠? 미군이 아무리 주둔을 하고 싶어도 상대 측인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저나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홍콩이 중국화 되었잖아요. 홍콩이 중국화 되는 과정에서 홍콩의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제 정치를 20년 이상 연구한 사람으로서 문정인 교수와 180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문정인 교수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았겠죠. 그분도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이런 겁니다. 자, 1993년에 필리핀 주둔 미군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나가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자, 그때 이제 필리핀 정부는 아마 필리핀은요, 미국의 식민지 출신 국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는 나라인데 이때 아마 미군 주둔 철수 운운하면서 만약에 철수를 안 한다면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아마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철수 요구에 미군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자 1993년 필리핀과 2025년 한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시점도 다르고 지정학적 위치도 다른 거거든요. 자 1993년은 그 2년 전에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적이 소련이었는데 주적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주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필리핀 주둔 미군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 뭐 괜히 지원금 더 줄 바에는 나가버려야겠다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주적이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이 부상이 되면서 2016년에 필리핀과 중국 사이가 관계가 악화됐거든요. 그때 이제 필리핀 정부가 미군에게 다시 주둔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미군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필리핀 전체에 미군 기지가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요, 필리핀이 나가라고 한들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적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은 절대적인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섬나라하고 한반도라는 이 대륙의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차이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육군이 중국 수도인 베이징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한국과 동맹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중국의 미국 육군 아마 100만 명 이상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를 투입하려면요. 상륙작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마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아마 병력의 50% 이상은 사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거예요. 자, 상륙작전은 대단히 실행 성공이 어려운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 동맹국 지역 안에 군사 기지를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군사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뭐 지부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택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 군사 기지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군사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베이징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 육군을 투사할 때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대신 평택항에 상륙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상륙작전 없이, 저항 없이 육상으로 베이징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군사기지는 평택 캠프 험프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1993년 필리핀과 2025년 한반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사례만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19세기 동안 아메리카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나라입니다.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 몰로가 소위 몰로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자, 유럽은 아메리카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 미국도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 수십 개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수십 개의 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쿠바가 1898년에 독립을 시도하는데 이 쿠바는 너무나 중요한 식민지라고 생각한 스페인이 이 반란을 진압하러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미국이 이 아메리카에 개입하는 스페인에 반발해서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수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 유진초이가 1회 장면에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투 장면이 바로 미국 스페인 전쟁 때의 그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고 태평양의 괌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이 두 곳을 할양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필리핀은 나중에 독립해버리는데요. 지금도 괌은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쿠바를 독립시켜주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쿠바한테 아주 중요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쿠바 섬의 그 동남쪽에 관타나모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해군 기지 부지를 할양받습니다. 할양받는 게 아니라 임대차로 제공을 받게 되거든요. 소위 그 기지 부지 임대차 계약이 설정이 되는 거죠. 미국 정부와 쿠바 정부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매년 임대료로 $4,000를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임대차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년 $4,000를 미국 정부가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쿠바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었거든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아마 아실 겁니다. 이때 소련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쿠바였어요. 자, 쿠바로서는 거의 준적성국인 미국이 백수십 년간 자기 땅에 군사기지를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기간 없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요. 이 계약을 계속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몇 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사건인데요. 그 이라크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라크 공항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명령에 의해서 미국의 공중 드론이 그 솔레이마니 장군이 탄 그 차량을 폭파해버립니다. 사망해버려요. 그런데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와 시아파의 그 본산인 이란은요, 대단히 가까운 동맹국가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 정부가 화가 대단히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한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자기의 우호 국가인 국가 2인자를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라크 의회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버리거든요. 자,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거의 이라크 법률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진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집 개가 짖냐라고 듣지도 않아 버렸어요. 자, 제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에서 자기가 지킬 필요가 있는 조약은 지키지만 미국이 지킨다고 하면 누구도 그걸 깰 수가 없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미국 측은 절대로 중국을 제압하기 전까지는 철수할 의향이 1도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측에서도 뭐 정권이 바뀌어서 설령 그런 주장이 나온다 한들 그것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콩의 거주민처럼 중국화 되는 과정에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모든 일이 뭐 100%는 없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핵무장 논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부 인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을 해서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나 정당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공약으로 핵무장을 하겠다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정부라든지 공공 부분은 안 되겠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핵무장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로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는 방향보다는 너무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했을 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핵무기를 대체하는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됐든 중국, 러시아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핵을 공격한다면 그것을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 추진 과제는 바로 KMD,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 방어 말고도 반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반격을 하려면 핵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투기, 탄도미사일, 잠수함 모두 다 우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장기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군사 무기 개발 과제로서는 바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뭐 항공모함이든 뭐 다른 합동 하력함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면 육상에 있는 반격 수단은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나 해상에서 장기간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핵무기를 싣고 반격을 할 수 있다면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무리 작은 한반도라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러우 전쟁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띈 사건인데요.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정세의 판도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도 수백 년 동안 세계는 이 세력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국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판도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이 처음 발생한 것은 17세기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세력 균형 체제가 만들어지는데요.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원래는 신구교 종교 전쟁으로 벌어진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신교 세력을 독일에서 이제 싸우면서 격퇴하고 독일 전체를 오스트리아 제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의 리슐리에 총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 분열되어 있는 독일 땅이 분열되어 있다면 거대한 완충지대로서 이 프랑스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넘어간다면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도 합스부르크 세력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는 양측에서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군사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당시 리슐리에 추기경 이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프랑스의 국가 이익은 독일의 분열에 있다라고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프랑스가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쳐서 독일을 정복하려는 오스트리아를 격퇴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체제가 베스트팔렌 체제, 즉 세력 균형 체제가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독일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언제 통일되냐 하면 그 이후로부터 한 200~300년 후에 19세기 말렙에 통일됩니다. 1870년경에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하나의 독일 통일 국가로 거듭나는데 이때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은 천재적인 정치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거죠. 자, 그러나 이 비스마르크의 이 위대함은 이 독일을 통일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자, 세력 균형 이론 이런 거예요. 자, 유럽에서 세력 균형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통일된 사건은 세력 균형에 엄청난 변동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 균형이 변동된다면 어떤 이 과정이
전개되냐 하면 원래 상태로 원래 세력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생각할 때 이 독일의 통일이 세력 균형에 엄청난 변동을 유럽에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의 가장 강력한 5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자, 이 5세력 중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는 세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4개의 강력한 세력이 4대 1로 독일을 몰아붙인다면 기껏 1000년 만에 통일한 독일의 통일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존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자, 이 비스마르크는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5열강을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더라도 3대2의 구도로 만들고 독일이 3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구체적으로 한 정책은 뭐냐? 아마 세계사 시간에 나올 내용인데 3제 동맹, 황제가 다스리는 세 나라가 동맹을 맺거든요. 프로이센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세 나라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세력은 영국, 프랑스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이 한 팀이고 영국, 프랑스가 한 팀이니까 3대2가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 독일 통일이라는 엄청난 세력 균형의 변동이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천재적인 그 비스마르크의 동맹, 백색 동맹 전략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미소 냉전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미소 냉전에서는 미국과 대항하는 세력이 소련과 중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닉슨과 함께 구도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자, 중소 분열을 틈타서 이 닉슨이 뭐 핑퐁 외교라든지 이런 유화책을 사용해서 소련 품에 있는 중공을 떼어내서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래 1대2로 진행되는 미소 냉전이 오히려 2대1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로 미국의 승리로 귀결된 거죠. 자, 지금 러우 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이 지금 전후해서 세계 군사적으로 5열강 세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러시아, 자, 유럽.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맞추실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어딜까요? 나머지 하나는 극동입니다. 극동. 자, 한국, 일본, 대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군사적으로 이 5세력이 가장 막강한데요. 자,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판도였냐 하면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의 공통점, 즉 반미라는 공통점으로 뭉쳤습니다. 유럽은요, 중국에다가 엄청난 경제적 협조가 진행됐고 독일의 그 폭스바겐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으로 중국을 상대해 왔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해저 파이프 가스 라인을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 가스를 러시아의 절반 이상 의존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으로 본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3과 미국 극동 세력 2. 그래서 3대2의 구도였습니다. 마치 미소 냉전 초기 단계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은 자신과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유럽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진정한 유럽의 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중러 관계가 리미트가 없는 상한선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가장 러시아를 많이 지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원래 그 가스, 석유를 유럽에 많이 러시아가 팔았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단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인도와 중국이 이 러시아와 가스 에너지를 사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포함된 기술 부품들을 전부 다 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지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 러시아가 진정한 주적이 됐는데 이 진정한 주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세력이 중국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전에, 그 전쟁 전에 관계가 좋았던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미국 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럽, 중국, 러시아 대 미국 극동 관계였는데, 대립이었는데, 전쟁 후는 중국, 러시아 대 유럽, 미국 극동.
그런데 러시아는요, 무려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군사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국력은 전성기 때 비교해서 50% 수준이다. 그렇다면 1.5대 3 정도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을 보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종전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과연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접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서방 진영이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에너지 시장도 그렇고 또 모든 기술 부품, 기술 지원 같은 것들도 러시아는 서방 진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을 벗어나서 서방 진영으로 가담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판도를 본다면 1대 3.5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도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판도 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바이든이 러우 전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조만간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조만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반드시 침공할 것이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 미국은 이번 전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러시아랑 3차 대전하고 싶을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요, 제일 무서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분 좋게 침공한 것이다. 그런데 자, 미국이 참전 안 했나요? 참전했죠. 왜냐하면 군인을 한 명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모든 첨단 군사 무기, 모든 포탄, 필요한 물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필요한 운영 자금까지 모두 다 미국이 지원했거든요. 자, 실제 전쟁의 양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러우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공권이 양쪽의 어느 한쪽도 장악을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던 페이트리어트 첨단 미사일 방공 요격 시스템이 있거든요.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맞출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역시 공군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공권을 장악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상 전투밖에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육상 전투의 양상은요,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 평원에 러시아 기갑군단이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런데 하늘에서 미국의 인공위성, 공중 드론, 정찰 자산, 정찰기 이런 것들이 24시간 그 러시아 기갑군단의 실제 위치를, 좌표를 실시간으로 캐치해버립니다.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낼까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나 로켓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포병 부대에서, 로켓 부대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그 포탄이 155mm 포탄, 로켓들이 정확하게 그 우크라이나 평야에 진입한 러시아 기갑 차량들을 때려버리거든요. 러시아도 비슷하게 반격했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한 일은 버튼을 누르는 일밖에 없었다고요. 자, 미국의 저는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화제로 연결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 전쟁에 절대 참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이 전쟁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950년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미국의 그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소위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을 그어버려요. 알래스카, 알루샨 열도, 일본 열도, 필리핀 열도를 잇는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이 애치선 라인 안쪽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이 애치선 라인 바깥에 두 곳이 중요한데요. 바로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치선 라인 선포의 의미는 뭐냐?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100% 신뢰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H선9 선포를 듣고 아마 미군의 대규모 개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었고, 그래서 북한군이 38선을 뚫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방어하지 않겠다고 한 미국이 어떻게 했나요? 자, 바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16개 국가로 구성된 연합사령부를 결성을 하고 그 대장을 미군 장성이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요, 이 한국전쟁의 발생 원인을 미국에 의한 남침 유도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100%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이든이 이 전쟁을 만약에 유도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가장 국제정치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유럽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이 과거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가 16년간 통치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자, 러시아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에서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거든요. 독일까지 이어지는. 노드 스트림 1, 2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러우 전쟁 발발하기 전에 당시에 독일 총리 숄츠를 옆에 배석을 시켜놓고 바이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미국이 나서서 노드 스트림 1, 2 라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숄츠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노드 스트림 1, 2가 폭파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폭파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가장 목표는 뭐였냐? 유럽과 러시아가 에너지 측면에서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면에서 단절된다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유럽과 러시아 동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팔던 그 가스 시장을 미국이 대신 차지했거든요. 미국의 LNG가 유럽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이 LNG 시장에서 미국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이 이 에너지 식량 위기에 끼친 영향은 나누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식량 문제부터 말씀드린다면, 식량 공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곡물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최근 임시 휴전을 하는 과정에서 흑해에 대한 안전보장 협정이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식량 공급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식량 공급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에서는 사실은 과거하고 달리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10년대부터 셰일 석유 가스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러우 전쟁의 배경이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이 거의 러시아에 100% 에너지를 의존했었는데 유럽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 아까 노드 스트림 1, 2 라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유럽은 과거의 러시아를 파트너로 생각했다가 유럽을 공격하는 진정한 주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전쟁 끝난 후에는 러시아 에너지의 100%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 수준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자, 지금 미국이 러우 전쟁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자, 노드 스트림 2 운영 회사의 지분을 미국이 인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노드 스트림 1, 2가 각각
파이프라인 2개씩이 있었고 총 4가닥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지난번 아까 폭파했다고 말씀드린 게 이 4가닥 중에서 3가닥이 폭파됐거든요. 한 가닥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가닥의 파이프라인이 노드스트림 2에 속하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후에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물량의 4분의 1밖에 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 노드스트림 1, 2를 끊어버린 주체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리 하나의 가닥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한 운영권을 아예 미국한테 넘겨버린다면 미국이 이 운영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스 라인을 잠궈버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일부나마 제한적으로 회복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제 처한 문제는 뭐냐면, 자, 러시아로서는 종전을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러시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주로 석유하고 가스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면서 수입을 얻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 시장이라는 에너지 시장이 끊겨버렸어요. 밥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자,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종전이 되고 나서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계 수단이.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필요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은 작년이죠. 24년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러 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POS-2 라인 건설을 협의하러 간 거예요.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 오브 1은 이미 존재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베리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하나 있는데 이 가스관을 통해서 1년에 267억 입방메타 가스를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원래 정상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기 때문에 타산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서 라인에다가 추가적으로 1년에 한 500억 입방메타 가스 정도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건설하자. 그러니까 POS-2를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것이 추가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만약에 500억 입방메타 가스를 추가로 공급받는다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스 에너지는 100%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종속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진핑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자, 게다가 이 POS-2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러시아는 돈이 없고요. 자, 그러나 시진핑 입장에서도 중국도 최근에 경제가 폭망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특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상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계속 산다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 시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진핑이 냉정히 거절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푸틴이 유럽 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중국 시장을 컨택해 봤는데 중국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푸틴이 베이징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푸틴은 김정은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상하러 간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하는데 그중에서 철도와 에너지를 의제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북한 평양까지 확장 연결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푸틴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합니까? 물류가 막 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까지 연결됐다.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스를 다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게 러시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은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이 철도와 에너지 문제를 상의한다는 뜻은 즉 시베리아 철도와 시베리아 가스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부산까지 이 시베리아 라인을 확장을 허락한다면 그리고 부산 근처에는 여천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근에 거대한 가스 저장소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러시아산 아주 값싼 PNG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아주 영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살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요. 안 사겠습니까? 되게 싼 가스를 살 수 있는데, 게다가 동남아시아도 반드시 살 것 같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해안지방 도시들도 상당히 아마 구매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만약에 그 라인이 확장된다면 거대한 동아시아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기존의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자, 미국이 생각할 때 러시아를 끌어안아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구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 에너지, 즉 에너지, 가스와 석유, 이 에너지 부분을 유럽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유럽보다는 동아시아를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이 군사 지정학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과 러시아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동맹이 된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거리를 건너와서 동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확장된다는 것은, 그리고 극동 지방은 한국, 일본, 대만은 70년 이상 미국에 완전히 충성하는 그런 동맹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일이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LNG를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했고요. 지금 한국의 실무팀하고 미국의 실무팀이 이 문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만약에 가정인데요. 시베리아 가스관이 부산까지 확장이 되고, 이것은 물론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문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한국과 일본이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걸 미국이 허락한 셈이 되고, 그런데 막상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알래스카 LNG는요, 한국, 일본한테 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LNG니까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LNG를 한국, 일본이 사게 만들려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이 사업 초기 초창기부터 한국, 일본의 자본이 참여해서 장기 구매 약정을 맺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쭈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는 상당히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많은 그 선배 세대들이 노력해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안보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